요즘 어르신들께서 자녀에게 돈을 보내려고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다고들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생활비 좀 보태주고 손주 용돈 보내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괜히 계좌이체 한 번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는 걱정부터 앞선다고 하네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가족끼리 돈 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1천만 원 넘으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이런 말을 자주 보다 보니까 실제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한테 돈 좀 보내려다가도 망설이게 되고 차라리 현금으로 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가족끼리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천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네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보고될 수 있는 건 계좌이체 자체가 아니라 주로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이나 현금 출금 같은 고액 현금 거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기는 계좌이체는 그 자체만으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누군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거나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국세청이 개인 통장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아무 이유 없이 상시로 확인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면 조사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고 무작위로 개인 계좌를 감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괜히 겁부터 먹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절대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 간 돈 거래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보통 돈을 보낼 때가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난 뒤에 특정한 계기가 생겼을 때라고 하네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몇 년 동안 자녀에게 돈을 보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거 거래까지 한꺼번에 확인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이때 기록이 없으면 그동안 보낸 돈들이 전부 증여로 추정되면서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돌아가시기 전 최대 10년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자녀에게 보낸 돈들이 전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등 갑자기 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들어간 돈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액 현금 거래가 포착되거나 자산 규모가 커서 사후 관리 대상이 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세무조사를 받다가 가족 계좌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계기로 과거 돈 거래가 다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국세청이 먼저 이건 증여가 아니겠죠 하고 물어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 간 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가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이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기록입니다. 돈을 보낼 당시에는 그냥 생활비 준 거라고 생각했더라도 몇 년 뒤에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기억만으로는 전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언제, 왜, 어떤 용도로 보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없으면 억울하게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족끼리 준 돈인데 그걸 어떻게 다 증명하냐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보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이체 내역 숫자밖에 없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족끼리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족 간 계좌이체는 당장 세무조사를 부르는 행동은 아니지만 기록 없이 반복되면 5년 뒤, 10년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 도와준 게 전부인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마음이나 의도보다 기록과 구조를 먼저 본다는 점에서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돈 거래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이게 선의였느냐가 아니라 이 돈이 왜 오갔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돈을 보낼 때가 아니라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과거 거래를 한꺼번에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계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돌아가시기 전 10년치 자금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자녀에게 보낸 돈들이 전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이체 내역들이 이 시점에서는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봐야 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돈이 생활비였는지, 교육비였는지, 대여금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증여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상황도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네요. 자녀가 갑자기 수억 원짜리 집을 샀거나 전세를 들어갔는데 소득에 비해 자금이 많아 보이면 국세청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자금 출처 조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들어간 돈들이 눈에 띄면 그때부터 설명이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예전에 좀 도와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고액 현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과정,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세무조사를 받다가 가족 계좌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계기로 과거 돈 거래가 다시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국세청은 개별 거래 하나하나를 따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보낸 돈들이 모여서 꽤 큰 금액이 되어 문제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증여 추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증여로 본다는 게 세법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돈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에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근거를 내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때 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억울해지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생활비로 보냈고 자식이 당장 쓰라고 준 돈이었는데 몇 년 뒤에는 그 돈을 생활비였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왜 보냈는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보다 그 돈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국세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공포가 아니라 특정한 계기가 생겼을 때 과거 거래가 다시 해석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몇 년 뒤 상황이 바뀌면 같은 이체 내역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셔야 왜 가족 간 돈 거래에서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또 하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들 이야기하신다고 하네요. 차용증만 하나 써두면 괜찮다. 자식 통장은 내가 관리해도 문제없다. 생활비는 얼마를 보내든 상관없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실제 세무 기준에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먼저 차용증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로 차용증만 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세무에서는 정말로 빌린 돈이 맞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자가 실제로 오갔는지, 약속한 날짜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구체적인 흐름을 함께 확인한다고 하네요. 차용증만 있고 이자 이체 기록도 없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면 서류만 만들어둔 형식적인 거래로 보고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실제 거래 기록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명의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오해 중 하나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생활 편의상 그렇게 해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법에서는 이걸 차명이나 명의신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이 부모 돈이고 운용도 부모가 했다면 원금뿐 아니라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까지 전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 통장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활비는 얼마를 보내도 괜찮다는 생각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분명히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는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도대로 쓰였느냐는 점이라고 하네요. 생활비로 보냈다고 해놓고 그 돈이 모여서 자녀 명의로 투자에 쓰이거나 예금으로 쌓이거나 집이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됐다면 그때는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가 큰 금액의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게 돈을 보내려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계좌이체를 할 때 매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용돈, 생활비 이렇게 쓰는 것보다 2024년 3월 생활비, 손주 학원비, 병원비 지원처럼 날짜와 용도가 드러나게 남겨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작은 기록 하나가 몇 년 뒤에는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차용증 작성과 함께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약속한 날짜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흐름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 메모,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요즘은 종이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두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체, 내역, 메모, 실제 사용 증빙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설명력이 가장 강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주는 건 세금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공제 한도 안에 있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이에요. 신고된 돈은 이미 정리된 깨끗한 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다시 설명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결국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낼 때부터 나중을 생각하고 흔적을 남겨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없이 보낸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돈은 오히려 마음 편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이해하시면 가족 간 돈 거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가족 간 돈 거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네요. 괜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도 위험하겠구나 하고요. 바로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은 가족 간의 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설명이 가능한 구조인지 나중에 봐도 이해가 되는 흐름인지를 본다는 점을 계속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세금이 붙는 건 아니지만 아무 기록 없이 반복해서 보내면 시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상속이나 자금 출처 조사처럼 한 번 걸리면 과거 거래를 길게 보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돈들이 한꺼번에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 그냥 도와준 거다라는 말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이거예요. 앞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 이 돈을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지, 이체 내용만 봐도 용도가 떠오를지, 관련된 영수증이나 흐름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보셔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걸 어렵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 계좌이체 메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기고 필요한 자료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처럼 원래 비과세가 되는 돈이라도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같은 돈이라도 설명이 되면 세금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안에서 주는 증여금이라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해두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낸 돈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보내는 돈부터라도 방식만 조금 바꾸면 불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요. 가족을 돕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꾸는 거지 정을 계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법을 완벽히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겁먹고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도 아닌 기록을 남기면서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네요. 이 기준만 마음속에 두셔도 자녀를 돕는 일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시는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어떻게 보내면 가장 안전한지 차분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할 건 계좌이체 메모입니다.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몇 년 뒤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짧은 메모 한 줄이라고 합니다. 그냥 용돈, 생활비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2024년 5월 생활비, 손주 학원비, 병원비 지원, 전세금 대여처럼 날짜와 용도가 바로 보이게 남겨두는 게 훨씬 좋다고 하네요. 이 메모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할 때 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써두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흐름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자를 약속했다면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자가 계좌이체로 오가야 하고 원금도 약속한 시점에
일부라도 상환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 있어야 세무에서 보더라도 형식이 아니라 실제 대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공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증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돈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꼭 챙기셔야 할 게 증빙 보관입니다. 이 책 내용만 덜렁 남아있으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병원비를 지원했다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등록금이나 학원비라면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두는 식입니다. 요즘은 종이로 쌓아둘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두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이체 내역, 메모, 실제 사용 증빙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설명력이 가장 강해진다고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처럼 원래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이지 않고 모여서 투자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돈들은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보내고 장기간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생활비라는 명목이 더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게 바로 증여재산 공제제도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주는 건 세금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공제 한도 안에 있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이에요. 신고된 돈은 이미 정리된 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다시 설명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결국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흔적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돈을 5년 뒤, 10년 뒤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한번 떠올려 보셔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을 돕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조금 바꾸는 거지 정을 계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돈은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록 없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기준만 기억해 두셔도 가족 간 돈 거래 때문에 괜히 마음 졸일 일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